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해방 후 남대문 시장에서의 동업 이야기부터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동 창업자로 운영된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 독보적인 예가 LG그룹인데요. LG그룹은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 함께 살던 동양인 LG그룹 창업주 연암 구인혜 씨와 GS 창업주 효주, 허만정 진주의 만석군 부호 씨의 협력으로 시작한 그룹입니다. 그룹이 성장하면서 구씨 가문과 허씨 가문은 경영을 주도하며 사업 결정, 대외 활동, 대표이사 등 그룹의 선장 역할을 하였고, 허씨 가문은 살림 도맡으며 자금 지원, 재무 관리, 내실 다지기 등 안살림 역할을 하며 큰 무리업이 57년간 동업을 하면서 국내 탑 그룹으로 성장시켜왔습니다. 이에는 경영권 다툼은 공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허씨 가문은 경영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서로 이 가문들은 유교적 가풍을 바탕으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신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자 후대의 분쟁 가능성과 경영권 침해의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에 그룹을 분리하여 LG그룹과 GS그룹으로 계열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잡음이나 분란 없이 현명하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그룹의 75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의 시작도 LG그룹처럼 두 창업주의 깊은 신뢰와 우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두 창업주의 만남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같은 고향 출신의 실향민으로서 겪은 동질감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버텨낸 전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가문의 동업 역사와 그 시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창업주의 만남과 의기투합. 황해도 사리원 출신의 동 친구였던 최기호 1909년생과 장병희 1913년생. 창업주는 모두 황해도 사리원 출신입니다. 현재 사리원은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라 해방 직후에는 공산 정권의 지배하에 있게 됩니다. 이에 자유를 갈망하던 30대의 청년 최기호 씨와 장병희 씨는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각각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기호 씨는 발동기, 즉 엔진과 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장병희 씨는 전기기구와 농기계 등을 판매하고 무역업을 병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인근 가게에서 유사한 기계, 무역 업무를 하던 두 사람은 동양이라는 사실에 큰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최기호 창업주가 장병희 창업주보다 4살 위여서 장병희 창업주는 최기호 창업주를 형처럼 살갑게 따랐다고 합니다. 둘은 형제가 아니었지만 타양에서 형제와 같은 끈끈한 형제애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원결의한 두 사람은 따로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더 큰 일을 도모하자는데 뜻을 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뜻을 모아서 1949년 11월 영풍기업사라는 무역회사를 공동 창업합니다. 두 창업주는 초기 자본금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한 지 1년이 안 되어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두 사람은 부산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전쟁 중에 부산에서 머물면서 두 사람은 사업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과 철광석 수출 등에 매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가닥을 잡고 전후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이러한 신뢰가 75년의 동업에 큰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문의 신뢰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로비에 있는 흉상 제작 일화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두 창업주의 흉상은 단순히 청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흉상은 고려아연, 최씨 일가 경영의 온산 재련소와 영풍장씨 일가 경영의 석포 재련소에서 생산된 비철금속을 직접 합금하여 제작했습니다. 이는 두 가문이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임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업, 발전기,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1974년 고려아연 창립 전까지는 두 가문이 힘을 합쳐서 단순한 무역상에서부터 광산항을 거쳐 재련산업의 개척자 및 정복자가 되어가는 사업의 확장 및 성숙기를 수립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현재 세계 1, 2 재련기업으로 고려아연이 탄생할 수 있는 자본 및 기술의 모태가 된 시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로 다시 돌아가보면 부산에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전략을 수립한 두 창업자는 전후복구 시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순한 물물교환의 상업 전략이 아닌 국제무역으로 발돋움을 할 영풍해운을 1952년에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무역국은 일본이었으며 한국에 부족했던 비료나 시멘트, 의약품 등을 수입하여 전후복구에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였으며, 이에 한국의 수산물 및 철광석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역업으로 다음 산업에 자본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두 사람은 철광석 수출을 통해 정부로부터 수출 유공자로 인정받을 만큼 외화 획득에 기여하며 사업자금을 두둑이 마련했습니다. 이 두 창업자는 무역으로 번 돈을 단순히 저축하지 않고 자원개발이라는 대담한 투자를 감행합니다. 이는 두 가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자원개발은 시추등에서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들어가고 그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아 모두들 그 성과를 알면서도 높은 위험 때문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1961년 이 회사는
강원도 봉화군, 현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연화광산을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능성만 있던 곳이었으나 두 창업주의 뚝심 있는 투자로 이곳에서 거대한 양의 아연과 납광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원 재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그룹의 모태가 되는 영풍상사, 현 주식회사 영풍을 설립하여 기업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자원개발업에 집중하여 채굴한 광석을 그대로 일본에 수출하다 보니 재련비와 운송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아깝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직접 금속으로 만들면 더 큰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재련업 진출을 결심합니다. 3.197년 최초의 재련소, 석포재련소 가동. 1970년대에 들어서며 두 가문은 마침내 광산에서 캔 광석을 직접 녹여 금속으로 만드는 재련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1970년에 경북 봉화의 산골 오지에 아연 재련소인 석포재련소를 완공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술로 지어진 기념비적인 공장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문의 사업이 무역으로 시작한 판매업 위주의 산업을 했던 1950년대에 영풍기업사로 시작하여 성공 후 자본을 확보한 후 무역업을 위주로 하는 영풍해운을 설립하였고 광업에도 손을 뻗으며 영풍상사로 사업을 확장하며 광물 원재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원재료를 재련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석포재련소를 완공함으로써 채굴 재련 수출까지의 수직 계열화의 첫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석포재련소의 성공적인 가동은 두 가문에게 재련업이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고, 이는 4년 뒤 더 큰 규모의 고려아연을 설립하는 기술적, 재정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석표 재련소는 경북 봉화의 생산지에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낙동강 상수원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환경적 문제도 봉착하게 됩니다. 또한 산지 내의 공장은 시세 확장에 공장의 확장에 장애물도 된다는 문제가 있었지요. 또한 원료인 수입된 철광석 등을 내륙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데에 물류비와 시간 소요도 만만찮아서 다른 공장의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4.197 4년 직전 정부의 부름과 대도약의 준비. 그러던 중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비철금속 자급률 향상을 위해 대규모 임해 공단 조성을 계획했고, 이미 석포재련소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영풍 측에 더 큰 규모의 국가적 비철금속 재련소를 지어달라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최적화된 방만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동시에 막대한 자본과 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이에 두 창업주는 기존의 영풍 상사와는 별도로 이러한 국가적 요구와 기업의 성장 니즈를 결합하여 1974년 8월 1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영풍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고려아연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4년 8월 고려아연 코리아진키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려코리아라는 사명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비철금속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당시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자본도 부족했지만 산업의 쌀인 기초소재를 우리 손으로 생산한다는 포스코 박태준 회장의 제철보국에 버금가는 사명감으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설립 직후 온산재련소 건설에 착수하여 1978년 4월 연산 5만 톤 규모의 아연 재련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규모였으나 초기 기술력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동방아연 등 선진 재련소의 기술을 도입했으나 이를 한국의 실정과 원료 특성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은 온전히 고려아연 엔지니어들의 몫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는 신생기업인 고려아연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가동률을 높여 고정비를 절감하고 공정 효율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는 전공법을 택하여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축적된 현장 경험과 설비 운영 노하우는 1980년대 이후 독자 기술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198년대 비철금속 3대 축 완성 및 RD 경영 1980, 1989, 1980년대 고려아연은 단일 광중 재련소에서 종합 비철금속 재련소로의 체질 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아연 재련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복합 광석 처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설비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982년 12월 설립된 기술연구소는 고려아연이 기술 자립을 선언한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최창걸 명예회장은 남의 기술로는 세계 1등이 될 수 없다는 신념하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했고, 이러한 기술적 노력의 결실로 1987년 5월에는 아연계 생산 능력을 연산 17만 톤 체제로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 캐나다 인코사 등과 합작하여 코리아 니켈을 설립, 국내 부존자원이 전무한 니켈 재련 사업에도 진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결과 1988년 12월 고려아연의 아연계 싱크슬랩 인것과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 공식 등록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고려아연은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199년대 자본시장 진입과 호주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1990, 1999, 1990년 7월 28일 고려아연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했습니다. 상장을 통해 조달된 대규모 자금은 90년대 공격적인 설비 투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본금은 860억 원 규모였으며 기업 공개는 가족 경영 체제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대외적인 선언이었죠. 상장 이후 고려아연은 주주 가치 제고와 배당 정책을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이런 증시 상장으로 조달된 자금의 일부는 1991년 12월 온산제련소 전용 부두준공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고려아연의 원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핵심 인프라인데요. 전용 부두를 통해 대형 선박이 제련소 바로 앞까지 접안하여 원광석을 하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육상 운송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버퍼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증시 상장의 자금으로 1990년대 중반 고려아연은 국내 생산의 한계를 예견하고 과감한 해외 진출을 결정해서 1996년 6월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의 자회사 서메탈 SMC를 설립했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인 아연 정광 생산국이며 이렇게 원료 산지인 호주 현지의 제련소를 건설함으로써 원료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류비를 최소화하며 환율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했지 Natural Hedge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말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기업들에게 재앙이었으나 수출 비중이 높고 달러 결제 기반인 런던 금속거래소 가격을 따르는 고려아연에게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화 가치 급락은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었고 이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1999년 11월 5억 불 수출 탑수상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고려아연의 펀더멘털을 증명하고 있죠. 5.2년대 통합공정 완성, TSL 상용화, 그리고 폭발적 성장. 2000년대부터는 TSL이라 불리우는 기술 발전으로 아연을 재련할 때 생기는 부산물에서 남아있는 구리, 금, 은, 인듐 등을 추가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시키게 되어 부가적인 이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그 최종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면서 친환경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 발전과 부산물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재무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2002년 1조 원대의 매출은 2009년 3조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7%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10년에 두드러지는데 아연과 나비 매출의 기본을 형성하며 부산물로만 여겼던 금과 은이 이익을 향상시키는 안방마님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아연과 납의 매출액이 60% 이하로 떨어지며 금, 은, 동, 희소광물들이 차지하게 되어 자재단가의 출렁일 수밖에 없는 금속 매출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소중한 매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경영을 담당하는 최씨 가문과 소유와 동업을 하는 장씨 가문의 독특한 지배구조 하에서 오너 경영인들은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를 단행한 것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씨 가문의 이대인 최창걸, 명예회장의 R&D 집념, 최창근 회장의 글로벌 원료 확보 능력 등은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나오기 힘든 과감한 의사결정 호주 진출, TSL 도입 등을 가능케 했죠. 80년대의 기반 구축, 1990년대의 글로벌 진출, 2000년대의 TSL 기술 혁신, 2010년대의 사업 고도화를 거치며 고려아연은 단순 제련소를 넘어 도시광산을 실현하는 종합 소재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폐기물을 자원으로 되살리는 순환 경제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며 팬데믹 이후의 미래,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준비한 점은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24년의 경영권 분쟁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고려아연이 다져놓은 견고한 재무구조와 기술적 토대는 이후 닥쳐온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2차 전지 소재 등 신사업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더하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여러분의 반응은 제가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경영권 분쟁 서막과 곧 있을 26년 3월 주총의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